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망 토론 창업자 대 투자자입니다. 이 주제는 모더레이터가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님, 그리고 패널로 함께해 주실 엘박스의 이진 대표님, 크로스로드 파트너스의 하영수 대표님, 이 세 분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이제 스타트업들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으신 투자자 쪽도 대리하고 여기 회사도 자문하면서 아무래도 창업자분들이 되게 관심 가는 분야, 법률 분야는 아무래도 투자 계약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과 투자를 또 시리즈 B까지 받은 대표님이시고, 실제로 이 창업하시기 전에는 김현장에서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두 분이 투자 계약서 관련해서 생각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엘박스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신 이진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법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엘박스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로스로드 파트너스의 하영수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크로스로드 파트너스의 하영수입니다. 먼저 이진 대표님에게 여쭤볼 텐데, 작년에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2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받으셨고, 그 전에도 이제 시드부터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이제 여러 번 받으셨고, 또 투자 계약서도 그 단계별로 여러 형태의 계약서들을 다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투자 계약서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조항이 뭐였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투자 계약을 제가 2019년에 창업을 해서 시드로 시작해서 20년에 프리-A, 21년에 시리즈 A, 22년에 시리즈 B까지 총 4차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투자 계약서의 조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거는 그 사전 동의 조항입니다. 사전 동의 조항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투자라는 게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거 생활을 시작할 건데 우리 동거의 기본 룰에 대해서 합의하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전 동의 조항이 갖는 의미를 저는 이제 창업가의 시각을 대변하기 위해 나와 있으니까 창업가의 관점에서 좀 음미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좀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걸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3번 다짐하고 읽어보시면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동의라는 게 뭐 통상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과 이거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고 다시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 글자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도 안 살아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스킬은 바로 밑에 보면 협의 사항과 보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 사항과 보고 사항을 한번 보시면 그거는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사전 동의 사항은 이제 비토권이라고 하는 투자자의 거부권을 주는 거고 훨씬 더 강력한 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협의 사항과 보고 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사전 동의로 넘어오면 이제 느낌이 확 살아나실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점층식으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딱 느끼실 거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수 상무님께 여쭤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크로스로드 파트너스는 이제 2021년에 설립돼서 원래는 이제 PF로서 이제 상장 전 단계 투자나 아니면 상장 회사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VC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PF 단계가 아닌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투자 계약서들을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항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벤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회사의 창업자들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는 구조, 또 그 회사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 제한,
그러니까 투자자의 동의를 받고 처분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둔다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더라도 투자자도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는 태거언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창업자들 핵심 인력들이 퇴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일정 기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경업 금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시키면서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좀 컴포트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또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좀 장기간 오랫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과 그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담이 되는 조항이 서로 다른데, 투자 계약서를 이제 투자자로부터 보통은 투자자가 작성을 해서 줍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들이 창업자나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로 다 있고,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실제로 돈을 받는다라는 내용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각 회사별로 투자 계약서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창업자분들한테 제가 자문하다 보면은 이거는 불리하니까 고쳐야 됩니다,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거 고쳐도 되나요? 실제로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은 혹시 뭐 건방지게 보지 않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걸 되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어떤 투자자들은 우리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니까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라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경험상. 두 분은 실제로 투자 계약 체결하시면서 협상 진행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맥락에서 하는 협상이랑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협상, 시장 가서 물건 깎는 거랑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협상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니즈가 뭐고 상대방의 우려 사항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중심을 돌려놓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과정에서의 협상 자체도 이제 투자자 창업가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가 갖고 있는 니즈는 뭐고, 우리 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니즈는 뭐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혹은 이 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우려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 받을 때는 대부분의 라운드를 그룹 딜로 했기 때문에 앵커 인베스터, 리드 인베스터랑만 협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은 좀 나름대로 수월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자체가 단일한 계약서에 다 복수 날인되는 형태로 진행되진 않았고, 각기 계약을 맺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제 프로세스 매니징 과정에서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채널은 단일화되어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LP들이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조건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내고 과정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투자를 받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랬던 조항들은 대부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랬던 조항들로 인해서 뭐가 크게 뭐 될 게 안 되거나 안 될 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LP단에서 이런 조항은 수용이 어렵다라고 해도 크게 봤는데 이렇게 불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른 뭐 M&A 컨텍스트라든지 매수 매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협상과는 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협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라고 하면은 팔고 떠나는 사람이 이제 내일은 없는 건데, 이거 투자유치 계약은 투자하는 사람도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투자 받는 사람도 내일을 보고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해서 두 당사자가 얼라인되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 벤처 투자에서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면이다라는 생각을 경험상 갖고 있습니다. 상무님. 네, 저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처음 유치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벤처 캐피탈과 접점이 없었던 곳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분들이나 회사가 계약서 텀이나 조항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 전달하고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서 조항들에 보면 위약벌이라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 뭐 드래그 얼렁 조항 이런 것들은 사실 문구만 보면 창업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들이랑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서상으로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좀 어렵고 사전에 이제 회사랑 창업자분들이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약속만 잘 지키면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는 조항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상호간에 좀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또 회사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하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창업자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고 우려스러워하시고 또 두려워하시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서상으로의 협상보다는 충분히 이제 접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꼭 그 창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제 투자자를 제가 대리할 때 경험했던 건데 그 창업자분들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첫 번째는 퇴사 금지 조항, 그러니까 퇴사 금지를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자료를 보통 이제 LP한테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투자자한테 3개월 또는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회사의 재무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조항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래서 왜 이걸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 당시에 퇴사 금지 조항이 1년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1년 안에 퇴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하면서 그냥 불리하니까 막 이건 우선 없애고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오히려 오해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가진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불리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 거고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은 왜 없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협상에 임해야지 그냥 불리하니까 우선은 던져보자 하면 여기는 그렇게 창업에 열정적이지 않네. 그럼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네. 라고 해서 결국은 투자가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진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조항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진 대표님 이제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의권 조항이라는 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까 비토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자는 아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스톡옵션 부여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한 투자자라도 반대를 하면 그걸 못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중요하게 보셨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조항들을 지금 어떻게 투자자와 협의하고 있으시고 그게 회사 운영하는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통상 동의권 조항이 그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동의권 조항에 한정되는 생각은 아니고 그 계약서 전반에 대해서 그 네 번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번의 투자 유치를 해봤는데 매 라운드마다 투자 유치에 대한 스토리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 의식이 되게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호러냐, 스릴러냐, 뭐 코미디냐, 뭐 로맨틱 코미디냐 이게 그때 라운드가 항상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돈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와 돈이 천천히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고 뭐 밸류에이션을 욕심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을 욕심내지 않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런 약간의 맥락에 대한 자기만의 집중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이 뭐 30개다라고 하면은 1조부터 30조까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전쟁을 벌리고 어디를 내가 전략적 후퇴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감은 좀 있으셔야 되고 그게 사실은 협상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나한테 가치 없고 상대에게 가치 있는 걸 모아서 바터하는 게 협상인 것 같아서 이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주제의식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건 하나의 조항 안에 들어있는 그 사전 동의 사항들 각 호로 이제 쪼개져 있을 텐데 통상 10개에서 15개 사이 호가 돼 있는데 그 10개에서 15개로 돼 있는 그 호들도 다 무차별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내가 꼭 중요한 게 뭔지 뭐 예를 들면 나는 스톡옵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회사야.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권이 예를 들면 스톡옵션 풀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 풀을 통해서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권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뭔가 피봇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게 이제 사업 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설명했던 기존 사업에 대해서 큰 전환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중단 같은 거에 대한 동의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투자의 스토리가 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항 간의 경중을 좀 따져보시는 게 좀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영수 상무님은 네, 저도 투자자 동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권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투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투자자 동의 사항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소규모 투자 집행권, 자금 집행권까지 투자자 동의를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아니면 재무적인 이펙트가 좀 큰 부분들에 한해서 좀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이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데까지 의식의 흐름 그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또 많으시고 이게 시스템적으로나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고의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창업자랑 회사 쪽에서도 사실 이런 투자자 동의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 위반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조항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벤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실제 이제 투자 계약서 검토를 받으러 오셨을 때 이제 창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잘못 받으면 나중에 회사 사업이 잘 안 되면 나까지 파산해야 된다는데 진짜 여기에는 그런 조항 없는지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특정한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외의 제3자 그러니까 창업자들한테 어떤 연대 책임을 구하는 게 금지되는 시행령도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서를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특별 상환권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조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 추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한 걸로 봐야 되냐 안 되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조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쪽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진 대표님 먼저. 네, 그 이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이제 연대 책임 조항을 이제 정 대표님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 벤처 투자의 본질에는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혹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불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는 또 거꾸로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결과가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모두의 기대와 달리 그것만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옳지 않으나 그 과정상에서 부당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게 발생했다 그럼 책임을 지는 건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투자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차례 투자 유치를 하고 10곳이 넘는 기관 주주분들을 이제 모시는 과정에서 그 뭐 상법상 통상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게 있거든요. 경영 판단의 원칙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위법성을 인정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원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받은 적은 없었고 그런 조항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됐던 경험도 아직은 없어서 제가 뭐 목도한 바는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정 대표님처럼 훨씬 더 많은 딜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항들도 좀 보신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우석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최근에 이제 신설된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그 이해관계인이나 창업자 개인이 어떠한 계약을 위반한다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다거나 배임 횡령 그 전행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사소한 부분들까지 이제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까지 책임을 지는 거는 벤처 그 기업 그리고 벤처 투자의 특성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뭐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제가 봤던 조항들 중에서는 그리고 실제 경험했던 거 보면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매매 청구를 왜냐면 자기들 평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래 막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창업자와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 주식매매 청구를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때 많이 하는 게 이제 동의권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하영수 상무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의권 위반이라는 게 이제 뭐 얘기도 그냥 어떤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얘기했으니까 뭐 동의했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무심코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동의 사항인지 뭐 잘 인지도 못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잘못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의권 위반을 이유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때. 근데 뭐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구도 뭐 팔 비틀어서 도장 찍은 거 아니니까 그거는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요. 근데 동의권을 적어도 초반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조금은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조금 심장이 떨린다 정도의 임팩트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 계약서 한번 보고 내가 떨리면 투자자도 떨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한번 보고 혹시 사전 동의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거 한 3번 정도만 보고 액션을 취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10개에서 15개 사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의 것들은 내가 좀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감이 아마 오실 거라서 그런 방식으로 좀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계약서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경험하면서 좀 딜레마인 부분이 이제 회사가 정말 잘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너한 투자자 동의사항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위약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 투자 수익
지금까지 이제 발생한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적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좀 딜레마가 있고 또 정말 회사가 안 되는 경우에도 어려운 경우에도 창업자나 회사가 그 주식 매수 청구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소송이나 이런 장기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그 이제 창업자로서 10곳이 넘는 이제 투자자를 만나시고 투자를 유치하신 분으로서 투자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를 선택하면 좋은지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하용 상무님은 투자자 사이드에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 있었을 때 어떤 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 유치라는 게 계약은 기관 대 기관으로 체결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는 주로 창업가가 나가는 거고 투자자를 대표해서는 뭐 심사역분이 나오시는 거니까 기관과 기관의 이면에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직관과 경험에 반하는 판단, 나의 직관과 경험이 옳지 않다라는 오히려 의심을 기본 스탠스로 해서 많은 현안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대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20평생, 30평생, 40평생을 분명히 사람을 무수히 많이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직관과 경험이 분명히 각자 다 있으실 거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컨텍스트에서는 그 직관과 경험을 그냥 따라가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내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과 내가 같이 동료로서 이 여정을 하고 싶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가 예를 들면 투자자와 창업가의 관계로 만나서 5년, 10년간 또 추억을 쌓아갈 사람을 고르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보자라는 것도 한 가지 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팁인데 그 기관 안에서 이 투자자분 혹은 내가 만나는 심사역분이 갖고 계신 신뢰 자본의 양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결국 그 심사역분이라는 하나의 마이크를 통해서 기관에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게 증폭될 수도 있고 증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를 기관을 상대로 대변해줄 내가 만나는 심사역분, 내 앞에 앉아 있는 개인분이 소속돼 있는 기관 혹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 자본을 구축하고 계신 분인지도 우리가 어떤 투자 기관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네. 이제 저도 많이 투자 그 대상 회사들을 좀 만나다 보면 그 큰 운용사, 규모 있는 운용사들에서 받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운용사에서도 어떠한 담당자가 우리 회사를 투자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이랑 또 핏이 얼만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